그래서 여기서는 신고연합화의 투자 모형으로 기업 구정 투자를 설명합니다. 주로 설명하는 내용은 뭐 결론이 되겠지만 투자는 이 세 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투자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이 얼마나 나느냐, 뭐 이겁니다. 생산성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 이거는 투자의 비용이죠. 비용에 따라서. 이건 투자의 수익이고, 이건 투자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또한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투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독특한 형태의 투자 모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투자는 실제 이제 기업이 생산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업이 투자를 한다. 생산 기업에서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투자재,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 생산 기업은 임대 기업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임대 기업이 결정합니다. 물론 임대 기업도 생산 기업에서의 수요가 있어야 결정나겠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여기서는 임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도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투자란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임대 기업의 지출, 그러니까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기계를 임대 기업이 새로 구입할 때, 그때가 바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시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임대기업이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생산기업한테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느냐, 그것이 바로 임대시장입니다. 임대시장에서 그 임대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시장에서 공급은 임대기업이고 임대시장에서 그 기계의 수요는 생산기업이 되겠죠. 생산기업은 자본을 얼마나 임차할 것이냐, 빌릴 것이냐를 자본 임대시장에서 결정합니다. 자, 이걸 본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수요 공급을 보면 공급은 임대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대기업이 뭐 기계류,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의 공급량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공급량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수요, 얼마나 임대를 할 것이냐. 그 임대 수요는, 자본의 수요는 기업의 자본의 생산성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경쟁 상태의 기업은 NPK가 P분의 R이 될 때까지 자본을 임차한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쭉 보면, 그 생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은 기계당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근로자당 생산성은 높아지죠. 기계가 많을수록 근로자, 또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기계가 많을수록 자본 생산성, 기계 한 대당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 한 대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기계 한 대당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실질 임대 가격, 그러니까 NPK, 생산성, 자본의 생산성, 여기 이게 NPK입니다. NPL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은 NPL이라고 그러죠.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입니다. 자본의 생산성은 자본량이 늘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자본의 생산성은 이 실질 임대 가격이 자본의 생산성인데, 그 이야기는 기계를 한 대를 더 사들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를 더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고, 그 만들어낸 물건을 팔으면 그게 이제 만든 물건의 돈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실은 임대료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단위당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건 가격, 그 생산된 물건 가격으로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P분의 R이라고 합니다. P분의 R. P분의 R이 실질 임대 가격. 즉, 이 P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물건, 생산재의 가격으로 나타낸 실질 임대 가격이죠. 이거는 자본량이 늘수록 이 실질 임대 가격,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것은 되고, 이게 자본의 공급이 된다.
이럴 경우에 균형 자본 임대 가격은 어디가 될 것이냐. 뭐 다른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점이다. 이 점이라는 것은 자 이전보다 더 높다 그러면 이전보다 만약에 자본을 더 높다.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그때는 MPK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만큼 자본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나 임대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까지 자본을 임대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본을 임대한다. 이거보다 자본을 더 적게 임대했다 그러면 그때는 자본량이 이것보다 더 적게 요 정도라 그러면 그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뭐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이거라는 것은 실제 뭔가 하면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더 많이 그 임대를 하더라도 뭔가 하면 그래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성이 여전히 뭔가 하면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계속 더 자본량을 늘리는 겁니다. 늘려가지고 어디까지 늘으냐 그러면 이까지 늘리는 거죠. 즉 경쟁 상태의 기업은 MPK가 P분의 R이 될 때까지 자본을 임차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 임대 시장에서의 뭐 균형 임대 가격이 되는 셈이죠. 균형 임대 가격. 이게 균형 임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임대 가격.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이 이제 균형 임대 가격이 되고, 자 그러면 그 균형 임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쭉 본다 그러면 이 균형 임대 가격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구성을 보면 됩니다. 구성을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MPK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P분의 R이 될 때까지 자본을 임대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MPK하고 같아질 때까지 자본을 임대한다. 만약에 MPK가 임대 가격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를 더 많이 해가지고 기계를 더 많이 쓸수록 결국은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사는 비용보다 임대하는 비용보다 기계에서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자본을 더 많이 그러니까 임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반대로 MPK가 P분의 R보다 적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임대해가지고 만들어서 버는 돈이 임대료보다 더 낮죠. 그렇다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그때는 기계 임대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MPK하고 P분의 R이 같아질 때까지가 그 균형 임대 자본 임대 시장의 균형이다라는 거고 균형 임대 가격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생각이 뭔가 P분의 R보다 MPK가 크면 좋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보다는 뭔가 하면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벌 수는 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것은 경쟁 상태 기업이란 거죠. 경쟁 상태라 그러면 이때는 한 기업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한 기업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기업이 더 임대를 더 많이 합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태에서는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본 임대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아질 때 이 균형이 달성된다. 거죠. 그러면 이 균형을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 균형에서는 MPK죠. 그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구성을 보면 됩니다. 자본의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의 그 한계 생산성도 우리가 구해봤죠. 동일한 요령입니다. 동일한 요령인데, 노동 생산성은 노동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 꼴이고, 자본 생산성은 자본에 대해서 미분을 했던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생산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함수를 가장 일반적인 컵드글라스 함수로 정의를 합시다. 컵드글라스 함수는 이제 자본과 노동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소위 기술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위첨자, 이거는 이제 성수가 되죠. 성수가 되고, 이 컵더글라스 함수는 보통 CRS, Constant Return to Scale, 즉 규모의 불변 보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더라도 생산량이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생산 함수죠. 그 이야기는 요 두 개의 합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파라고 정의하면 요것의 위수는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1이 되는. 그게 이제 컵더글라스 생산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구해보면, 자, 우리가 보니까 그 임대시장의 균형은 P분의 R이 실질 임대료가 MPK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MPK를 구해봅시다. MPK는 이 생산 함수에서 자본에 따른 생산성이죠. 자본 생산성. 뭐 쉽게 말하면 이것을 자본에다 미분을 한 겁니다. 자본 한 단위 더 투입했을 경우에 생산되는 양이 되는 거죠. 자본 한 단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자본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된 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도함수다, 1차 미분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것을 이제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K의 이 윗수 알파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 K는 미분을 했으니까 K에 대해서 여기 1을 빼줘야 되죠. 그죠? 알파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A고, 알파 빼기 1이 돼 있고, 여기는 1 빼기 알파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K분의 1의 1 빼기 알파가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K분의 1의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이 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형식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즉, 이게 균형, 임대시장은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P분의 R은 요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P분의 R이 어떻게 바뀌느냐? 알파에 따라서, A에 따라서, L에 따라서, K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 뭐, 사실은 알파는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변한다고는 잘 안 보죠. 잘 안 보지만, 먼저 A에 대해서 처음에 뭐 쉽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A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기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A가 높은 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죠.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생산성이 높습니다. 기계의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자본 생산성입니다. 소위 기계의 생산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본의 생산성이 높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료가 더 높을 겁니다. 기계에서 생산량이 더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기계에서 뭔가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다. 라면 당연히 기계당 뭐 생산량이 많으면 기계당 임대료가 더 비싸겠죠. 비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요 안에 있는 관료 안의 값은 이제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 것이 그냥 선형관계가 아닌 것이 관료 밖에다가 성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수가.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수를 알파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알파로 했습니다. 1 빼기 알파로 했다는 것은 알파 값은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밖에 안 되니까 CRS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이야기죠. 양수인데 커도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CRS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요 위수 1 빼기 알파라는 것은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니까 요 1 빼기 알파는 알파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뭐 범위라는 것이 요게 0과 1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0과 1 사이. 그러니까 양수인 셈이죠. 양수인 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양수니까 결국은 양수를 성수했다는 말은 안 자체가 쌓이는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로 안이 커지면 R도 커지고, 관로 안이 작아지면 R도 작아지는, 실질 임대료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 이야기는 투입 노동량이 올라가면, 노동량이 늘어나면 R은 임대료는 높아지고, 자본량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왜 올라가느냐? 노동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장에 사람 수가 많아집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기계 한 대당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부터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기계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기계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량률도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훨씬 더 잘할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계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계 임대료가 높아진다.
그래서 노동이 늘어나면 R이 높아진다. 반면에 자본이 늘어나면, 자본은 이거 분모에 있죠, 그죠? K분의 1이죠. 자본이 늘어난다 그러면 기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계가 늘어날수록 임대료는 떨어지는 겁니다. 기계가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람과 기계의 비율입니다. 사람 수에 비해 가지고 기계가 점점 더 늘어나면 기계당 붙어서 일하는 사람 수는 점점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계 한 대당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기계를 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불량이 나도 못 찾는 거고 못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런 등등 때문에 뭔가 하면 이 자본이 늘어날수록 이 관로 안의 값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이 임대료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대료, 실질 임대료는 기술과 노동과 자본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떨어지면 뭐 자본에 따라 가지고는 반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본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떨어진다. 반면에 자본이 줄어들었다. 자본이 줄어들다. 자본이 줄어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로로 예로 들었죠. 지진 혹은 전쟁. 지진이나 뭐 전쟁이 났다.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지진으로 피해본 지역의 공장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 기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량이 줄어듭니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격으로 뭔가 하면 공장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 그러면 당장에 공장에 있는 기계가 없어졌으니까 자본이 줄은 거죠. 자본이 줄었다 그러면 반대로 이 P분의 R은 늘어나는 겁니다. 자본이 줄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계당 사람 수가 늘어납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기계만 줄었다. 그러면 뭐 기계당 붙어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계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P분의 R은 자본이 줄수록 늘어나고 아니면 인구가 늘어날수록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다. 또는 외국 이민들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임대료는 높아진다.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면 그 기계당 더 임대료도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A 자체를 그런 이제 공학적인 기술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기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탈규제, 뭐 이런 걸 듭니다. 탈규제.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없애라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규제를 없애라라는 거죠. 규제가 있다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규제라는 것은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하는 걸 덜 할수록 뭔가 하면 더 자유롭게 하면 더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규제를 없앴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낮은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규제가 있어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지면 뭔가 하면 옛날에 규제 때문에 못했던 일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없애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없앨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규제라는 것은 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성 차원에서는 규제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규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랄까 안전이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보호 아니면 이제 뭐 이 안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규제를 줄이면 뭔가 환경은 훼손되고 사람들은 뭔가 하면 더 위험에 처해있고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죽어가면서 생산성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규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없앨 필요가 있는 거죠. 쓸데없는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규제가 사실은 보면 이제 실제 이제 환경이나 이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많은 규제가 타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성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는 한번 생기면 그것도 잘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규제에 맞춰 가지고 규제 덕에 소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 규제가 더 이상 환경에 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없애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규제는 없애자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어쨌든 규제를 줄일수록 기술 수준은 더 높아지고 뭐 그 결과 이 임대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기업은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느냐? 임대기업은 새로운 자본재 투자에 대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 투자하는 겁니다. 기계 한 대 사들여 가지고 그 기계 돌려 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면 그 기계 임대료를 내고도 돈이 남는다. 그렇다 그러면 기계를 더 사들이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기계 투자에 따른 편익이 기계 투자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버는 돈이 기계 사들인 비용보다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기계를 사들인다, 투자를 한다. 자, 편익이라는 것은 자본 한 단위당 편익인데 보통 P분의 R이죠. P분의 R. 생산기업에서 자본 한 단위를 임대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자, 임대기업의 투자 결정이죠. 지금 설명을 좀 잘못했네. 내가 지금 금방 이야기는 뭔가 하면 생산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산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야기했고, 임대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게 아니죠. 임대기업은 기계 한 대를 더 사가지고 물건 만들어가 파는 건 아니죠. 그 한 기계를 생산기업에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해주는 편익은 물건 만들어 파는 돈이 아니라 기계를 임대해준 편익이라는 것은 P분의 R입니다. P분의 R. 임대료가 임대기업이 받는 편익이죠. 이 편익이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거액이 되죠. 거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라는 것은 또한 뭐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좌우되겠죠. 그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뭔가만 임대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 기계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빌려줄 겁니다. 그 이제 관계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편익이라는 것은 P분의 R이고 임대료고 생산기업에서 자본 한 단위를 임대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되죠. 수입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임대해 주기 위해서 임대기업의 비용은 그 기계를 사는 비용입니다. 그 기계를 사는 비용. 그 비용을 보면 자본 비용, 기계를 그러니까 빌려주기 위해서 그걸 사는 비용인데 이 자본 비용의 구성 요소는 먼저 기계 가격의 이자 비용을 버는 겁니다. 왜 이자를 버느냐? 그냥 내 돈 있으면 내 돈과 그냥 사면 되는 것이 그걸 거기다가 이자를 내가 뭐 자기 가지고 있는 회사 돈으로 썼는데 그 회사 돈을 가지고 이자를 왜 계산하느냐 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을 썼든 빌렸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 식당을 한다, 카페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본 비용은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 건물에서 한다. 그러면 내 건물에서 뭔가 하면 카페 공간을 빌려줬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이것이 뭔가 하면 내 건물임에도 내가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뭔가 하면 그것을 다 생각해야 되죠. 초기 든 비용에다가 뭔가 하면 그거를 이자 비용으로 보고 감가상각까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보통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보통 인테리어 감가상각이 5년은 잘 힘듭니다. 3년 정도 합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매년 3분의 1 정도 그 돈이 날아간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인테리어를 개별해야 되죠. 요즘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그 제때 인테리어를 안 바꾸면 손님이 툭툭 떨어지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그건 봐야 됩니다. 물론 자네가 5년 정도 하면 좋긴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한 3년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자본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걸 하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이 카페 이야기 한다 그러면 뭐 알바비, 인건비, 그 다음에 커피값, 공가료 이거는 매달 나가서 딱 눈에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자본 비용까지도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커피를 몇 잔 팔아 가지고 이게 과연 유지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비용에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자본의 기회비용. 그것은 이제 기계를 사들였다. 라면 그 기계 가격에다가 이자 비용을 곱한 겁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자본의 이자 비용이죠. 기계 비용. 이 돈을 그 회사에도 내 돈을 썼던 은행에서 빌렸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쉽게 뭔가 하면 보이죠. 매달 이자를 내니까 아, 이 비용이 나가는 거구나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안 빌리고 내 돈을 썼더라도 동일한 요령으로 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인테리어도 뭔가 하면 3년 되면 낡아가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1년에 3분의 1씩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해놓은 게, 뭐, 물론 그 자리에 있긴 있지만, 그 가치가 3분의 1은 없어지는 것이고, 3년 지나면 이건 다 0이다. 라고 봐야 되죠. 그게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률에다가 기계 가격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감가상각률은 기계는 5년으로 합니다. 인테리어는 3년일지 몰라도 일반적인 기계는 5년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요즘 잘 쓰면 한 10년 동안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는데 통상적인 세법에서 이걸 정하는데 통상적인 보통 기계류는 5년 아니면 건물은 한 20년에서 30년 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 비용을 생각하고 델타 곱하기 PK 기계 가격에다가 델타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손실 비용을 또 봐야 됩니다. 이 샀는 기계 가격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죠. 그러니까 기계가 기술 발전하면 기계가 더 좋아지면 옛날 기계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뭐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는 뭐 모든 데서 다 뭔가 뭐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계 가격은 변하더라라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계 가격은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 때문에. 그래서 자본 손실, 기계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화에 따른 자본 손실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PK가 양이다 그러면 기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오히려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자본 비용이 감소합니다. 자본 비용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자본의 손실입니다. 이 기계 가격이 이게 뭔가 하면 델타 K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 손실 비용이죠. 다 요거 비용으로 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친 것이 자본 비용입니다. 자본 비용. 그래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즉 임대기업이 기계를 한 대 사들인다. 사들이면 그 가지고 이제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받는 건데 그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드는 비용이 뭐냐? 이 자본 비용인데 지금 이야기했던 기회비용, 그 자본 투입의 기회비용, 이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비용, 그 다음에 자본의 가치 변화에 따른 비용 이거죠. 이거 세 개를 합친 것이 자본의 비용, 명목 비용입니다. 명목 비용인데 요거 세 개가 뭐 좀 복잡하니까 이제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같이 있는 PK로 묶어봅시다. PK로 묶어버리면 PK에다가 묶어버리면 I 있고 델타 있죠. 그래서 I 더하기 델타고 여기는 PK가 없죠. 없기 때문에 뭐 델타 PK는 놔두고 대신에 PK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더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임대회사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지나가다가 보면 허가 붙은 차들, 허가. 자동차 번호판에 허가 이제 렌트카가 다 허가 붙어 있죠. 임대도 허가 붙습니다. 렌트나 임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뭐 렌트카도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하루씩도 빌리고 하는 것도 다 이 임대인 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가 자동차를 얼마나 가질 것이냐 라는 거 결정할 때도 뭔가 하면 자동차 임대료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유지관리 비용 따져보는 거죠. 따져가지고 임대료가 더 많다 그러면 자꾸 차를 사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자동차 임대회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보유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자동차 한 대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다 라는 건데, 먼저 자동차 한 대 사는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PK다. 한 대 가격이 PK다. $10,000다. $10,000 그러면 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죠.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니까 제일 싼 차가 될 겁니다. 뭐 예를 간단한 숫자를 용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자율이 뭐 또 간단하게 10%다. 0.1이라는 것은 10%죠. 10%고 감가상각률은 0.2다. 그 이야기는 5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쓸 수 있다. 실제 이제 보통 임대 렌트카에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5년 동안 쓰지는 않습니다. 한 1, 2년 쓰고 그 다음에 팔아버립니다. 2년 쓰고 팔아버리도 2년 써가지고 감가상각으로 0이 되는 건 아니죠. 팔면 그때 가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기계적인 감가상각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0.2. 그 다음에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P분의 델타 PK, P분의 델타 PK, 여기 이게 있죠, 그죠? 이게 P분의 델타 PK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동차 가격분의 자동차 가격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분의 자동차 가격 변화분입니다. 변화분. 자,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1년 있다가 이게 900만 원이 됐다. 9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PK분의 델타 PK는 0.1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00, 1000분의 100. 그러니까 1,000만 원이 900만 원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 떨어진 거죠. 1000분의 100이 되죠. 그러면 이게 10%입니다. 그 자동차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자동차 가격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실제 아까 이야기했죠. 떨어진다. 매년 떨어진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가격이 떨어진 차가 어딨냐. 가격은 다 너 더 받더라. 뭐 특정 모델을 봅시다. 뭐 현대자동차에 뭐 예를 들어가 소나타다. 제일 많이 팔렸었죠. 지금은 이제 그랜저한테 밀렸지만 소나타를 봐도 매년 모델명이 바뀌면서 뭔가 하면 다 가격은 오릅니다. 조금은 올라요. 조금은 오르는데, 자,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문제는 있는데, 동일한 품질의 차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모델에 비해 가지고 올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 3%는 오르는데, 품질은 보통 한 5, 6%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옵션이 다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렇답니다. 작년에 있는 옵션 패키지가 올해 모델에서는 그냥 디폴트로 다 들어가고 차 가격은 조금 오르는 거죠. 실제 옵션 패키지 들어간 것보다 덜 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 가격은 물론 차 한 대 살 때 가격은 자꾸 오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품질 대비 모든 공산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걸 접하는 것은 아마 PC일 겁니다. 컴퓨터. 지금 뭐 데스크탑도 안 들고 있죠. 노트북. 지금 노트북 들고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과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그 가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격은 차이가 없었는데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동일 품질 가격이라 그러면 모든 공산품 가격은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이다. 그죠? 근데 이건 오르는 걸로 나타났네. 어쨌든 이건 오르는 걸로 나타났나 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봅시다. 자, 그건 그런데 내가 좀 요 설명에서 좀 다른 걸 이야기했네. 기본적으로 공사품 가격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런 실질 가격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게 왜 양수가 나와 있냐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보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항상 양이죠. 디플레는 안 돼, 뭐 디플레가 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건 굉장한 재앙이고, 그거는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 지금은 굉장히 낮은 저인플레이션 상태지만 대부분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은 양수입니다. 양수로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한 건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임대회사의 비용을 본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10,000의 10%인 $1,000가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20%니까 2,00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손실이라는 것은 이게 6%씩 가격이 오르니까 뭔가 이거 6%씩만큼 손실이 발생하죠. 그죠? 6%씩만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손실이 아니라 오르는 거죠. 자본 손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 손실이라고 하는데 6%만큼 가격이, PK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오르는 것은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보면 비용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중고 자동차 가격이 오른 경우다라고 생각한 거. 아주 뭐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안 맞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차 가격이 그냥 오른다. 세차 가격이 오르니까 따라서 그 중고차도 세차 가격이 오르는 오르는 가격이다. 품질 안 따지고 오르는 가격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6% 오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 가격이 오르면 6% 올랐단 말은 만 달러에 6%라는 것은 600달러죠. 그럼 600달러만큼 그거는 돈이 더 생긴 겁니다.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임대회사 같은 경우에는 600달러만큼 가치가 더 생긴 거죠. 생긴 거기 때문에 자본 손실로 봐서는 마이너스 600입니다. 비용이 아니죠. 비용이 아니고 마이너스 비용 손실로 봐서는 마이너스 600이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1000, 감가상각 비용 2000이지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지고 600달러만큼은 이거는 빼고 비용을 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3,000원이지만 여기도 600을 빼고 나니까 2,400. 총 비용은 실제적으로 2,400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 임대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 하나 더 사는 임대비용, 매년 임대비용이 2,400달러다. 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 렌터카는 이 차를 임대해주고 렌트해가지고 매년 2,400달러 이상 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차를 한 대 더 사게 되는 거죠. 더 사서 임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비용을 이렇게, 임대회사의 임대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예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본의 명목 비용에서. 이 식에서 이제 요 다음 단계로서는 이걸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을 단순화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다라는 것인데, 이제 왜 그런 의미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경제에서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죠. PK라는 물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PK의 가격이 바로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고 PK 가격의 변화율 자체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대체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PK분의 델타 PK를 인플레이션 레이트 파이라고 대체합시다. 대체하게 되면 명목 자본 비용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PK에다가 I 더하기 델타에다가 아까 복잡하던 것을 이렇게 파이로 빼기 파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가지고 이걸 다시 보면 관란을 보면 I에다가 파일 델타는 그대로 놔두고 I에다가 파일 빼면 파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주로 쓰는 용어죠. 그죠? 여기다가 명목 I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뺀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이절이 되는 거죠. 실질이절. 그래서 이걸 다시 실질이절 더하기 감가상각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경우에 실질 자본 비용은 P분의 PK R 플러스 델타가 된다. 합니다. 실질 자본 비용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자본 비용은 명목 자본 비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P를 놔두면 이게 실질 자본 비용이 되죠. 이게 명목 자본 비용이고 P는 이거는 그거죠. P는 자본재가 아니라 그 기계로 만들던 물건입니다. 물건 개수죠. 그죠? 그 P로 나누게 되면 실질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실질 자본 비용은 물건 개수, 그 기계로 만들어낸 물건 개수로 나타내는 자본 비용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자본 비용은 다음과 정의관계에 있다. 자본의 상대 가격. 이게 자본의 상대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분의 자본 가격이죠. 그래서 P분의 PK라는 것은 자본의 상대 가격이고 자본의 상대 가격.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
이게 오를수록 실질 자본 비용은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실질 자본 비용은 높아지죠. 그래서 자본의 상대 가격과 실질 이자율과 정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자본 비용은. 또 그다음 감가상각률과 정의 관계에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기업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이야기했죠. 수익과 비용을 이야기했고, 그 차가 되는 이윤을 봅시다. 임대기업의 이윤 또는 이윤율을 본다 그러면, 한 기업의 순투자는 이윤율에 의존하죠. 이윤이 있으면 투자를 계속한다라고 했죠.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율이라는 것은 수입은 이거죠, 그죠? 레버뉴 빼기 코스트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임대료죠. 임대료에서 임대 비용을 빼면 그것이 이윤율입니다. 피 한 단위당 이윤율이죠, 그죠? 피 한 단위당으로 나타내는 이윤율이 됩니다. 이윤율이 되고, 뭐 이것을 다시 쓰면 뭐 MPK 빼기 뭐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MPK가 되는 데까지 뭐 그 실질 그러니까 임대료가 MPK 되는 데서 뭐 되는 데서 균형이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만약 이윤율이 양이다 그러면 K를 증가시키면 더 이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윤율이 양이다 그러면 K를 증가시킬수록 이윤율이 양이다. 이윤율이 양이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그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윤을 벌고 있죠. 이윤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기계를 더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K를 늘릴수록 이윤이 커지는 겁니다. 이윤율이 양이다 그러면 이윤이 양의 상태라 그러면 점점 자본을 더 임대를 하고 더 임대가 아니죠. 더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를 더 많이 해줘야 되죠. 즉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윤율이 음이다 그러면 임대기업의 이윤율이 음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본 스탁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렌트카라 그러면 이런 경우라 그러면 자동차를 더 렌트해 준 차를 더 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렌트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러면 있는 렌트카를 처분해야 되는 거죠. 처분해가지고 지금 이거 들고 있어 봐야 임대료마저도 못 빠진다. 그 임대료 가지고 뭔가 하면 이거 유지비용도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유지비용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일부 자동차는 처분해가지고 자본 스탁을 줄여야죠. 줄이면 뭔가 하면 이 이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윤이 줄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줄이냐 그러면 결국은 그게 0이 될 때까지 줄인다라는 겁니다. 즉, 뭐, 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처분이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의 기계를 같은 것은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본의 감가상각분을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자본 스탁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새 기기를 안 사들이는 거죠. 있는 기계 그냥 있을 때까지만 쓰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거를 줄이냐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이 보통 5년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는 5년 동안만 대체 안 하고 있으면 그 공장은 그냥 빈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있는 거 처분을 안 하더라도 감가상각분 대체만 안 하더라도 굉장히 그 기업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자본 스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했죠. 렌트카도 감가상각은 5년을 하지만 보통 렌트카는 좋은 렌트카 회사가 는 1, 2년 이내 차이는 안 씁니다. 안 쓴다는 이야기는 2년 동안 자동차 새 차로 대체 안 하면 그 자동차는 남은 차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안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이 자본 스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본 스탁을 줄이고 이런 경우에는 자본을 더 사들여 가지고 투자를 더 늘린다라는 것이 임대기업의 이제 그 행동인 거죠. 즉 투자의 결정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가 과연 이제 뭐 어떤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지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투자는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투자. 임대기업, 투자는 임대기업이 하죠. 임대기업의 순투자, 새로 사들이는 자동차 기계는
결국은 in은 순투자의 함수다라는 거죠. 어떤 변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 형태다. 함수. 우리가 뭐 생성함수는 f 관로하고 뭐라 그러죠. 그런데 f라는 것은 펑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투자이기 때문에 f 대신에 i 투자함수다. 그리고 이제 네트기 때문에 순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n이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것의 함수다라는 거죠. 요런 것이 어떤 것이냐? 소위 NPK 빼기 아까 말한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죠. NPK 빼기 이거다. 그죠? 여기서 IA는 순투자가 투자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함수인데 요 식이 나온 것은 앞에 식에서 유도된 데서 나온 거죠. 기업 고정투자에 대한 총 지출은 순투자와 감가상각된 자본의 대체 투자의 합계입니다. 근데 순투자는 요거고 총투자는 순투자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해야 되죠. 이거하고 이걸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총투자에서 델타 K는 요 앞에서 요 설명 요식이죠. 요식이라는 것은 나온 것은 사실은 이거죠. 그죠? 요겁니다. 요 이윤율을 결정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투자는 감가상각 투자를 더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 그러니까 기본을 유지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본량이 줄기 때문에 감가상각. 감가상각 투자라는 것은 델타 곱하기 형 자본 수지이죠. 이렇게. 이게 임대기업의 총투자입니다. 총투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떤 변수에 따라 좌우되냐라고 보면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이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게 있느냐? R이 있고, 실질이자율 R이 있고, 뭐 감가상각률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이런 거죠. 즉, R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투자가 줄어드냐?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부분이 커지죠. 이게 뭔가 하면 자본의 비용입니다. 자본의 비용이 커져가지고, 자본을 가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브레이킷 안이라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용이 커지니까 이윤율이 줄어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이 감가상각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투자는 이자율하고 무관하고 이 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순투자 중에서 자본의 유지 비용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이윤율 감소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투자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NPK가 증가하면 또한 투자가 NPK가 증가하면 반대로 투자는 늘어납니다. NPK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P분의 PK가 감소하면 이윤율이 증가합니다. NPK라는 것은 소위 NPK가 증가하는 것은 기계 품질이 좋아진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동일한 기계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비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것이 NPK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기계에 따른 이윤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윤율이 높아지고 이윤율이 높아지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 자본의 상대 가격이 감소하면 기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계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는 기계의 유지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계의 소위 기회비용이 떨어지죠. 기계를 사는 비용 또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내는 매년 이자 비용, 그 기회비용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 기계에 따른 뭔가 이윤율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뭔가 투자는 늘어나죠. 그래서 이윤율이 증가해가지고 투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어진 이자를 하여서 NPK가 증가하거나 P분의 PK가 감소하면 그때는 이자율이 투자가 늘어난다. 그 경우에는 이 R과 I의 관계가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R의 변화는 뭔가 하면 그냥 선상의 이동이죠. 이 선상의 이동인데 이자율은 그냥 변화가 없고 이자율 이외의 다른 변수 NPK나 P분의 PK가 변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K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투자 수요 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NPK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P분의 PK도 마찬가지죠. P분의 PK가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P분의 PK가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를 내서 투자를 더 느리는 요인이 된다. 물론 이제 감가상각률도 이제 투자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투자는 더 늘어난다. 라는 건데, 뭐, 감가상각은 이제 그렇게 기술적으로 변하는 요인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 제도적인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야기할 때,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그 이자율의 함수였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투자재를 사는 기회비용. 것이고 그것은 바로 투자재를 운영하는 임대해주는 이윤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업의 임대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